그 워렌 버핏이 볼 때는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지금 적극적으로 그렇게 막 그 도박하는 듯, 투기하는 듯 투자하는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부동산에 올인하면 안 된다. 부동산에 몰빵하면 절대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경제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대부분 굉장히 경제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까지 지금 올라가서 그래서 뭐 일본 수준까지 막 이렇게 갔는데 어쩌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그러한 어떤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리아 피크론 이런 것이 괜히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뭐 국가는 국가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사실 대처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은 개인대로 또 우리가 잘 살아남고 기왕이면 여기에서 또 어쩌면 또 성공적인 투자자로서 이렇게 거듭나면 더더욱 좋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제 주제는 오늘은 행복한 투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를 하는데 이게 그냥 리스크를 잔뜩, 위험을 잔뜩 지고 뭐 항상 불안에 떠는 이런 투자가 아니라 정말 항상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기분으로 투자하면서 또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 수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위기를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겪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4가지 원칙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최근에 몇 가지 그 신문 보도를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그러한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구가 말릴 때 참았어야 했나? 눈물의 경매 신청 17년 만에 최대. 그래서 지난 8월에 새로 경매 신청된 물건 수가 동월 기준에, 그러니까 8월 기준으로 지난 18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올해가 제일 크더라, 많더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영끌한, 그냥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한 그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 막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난해에 비해서도 무려 한 14.9% 정도 이렇게 많이 지금 증가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같은 그 기사인데요. 그 내용을 더 보시면 그럼 8월 기준이고요. 올해 8월까지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를 보면, 새로 이제 신규 경매 신청 건수를 보면 무려 82,287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5%나 많다는 거고, 만약 이 추세대로 계속 간다면 올해 그 신청 건수는 한 12만 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부동산이 한참 침체되었을 때, 그때 2013년이나 아니면 금융위기 당시에, 금융위기가 2008년부터 2009년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한 12만 4,252건이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상황이 지금 나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면 걱정이다 하는 거고, 또 실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매매 경매 열기가, 근데 그러면 많이 또 사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 경매 응찰자 수는 보면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건수당 한 3.65명인데요. 이거는 지난해 11월 이후에, 그러니까 한때는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다시 또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매 건수는, 신규 경매 건수 계속 늘어나는데 응찰자는 계속 줄어드니까 실제 이게 낙찰되는 그 비율은 자꾸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이 낙찰가도 계속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전반적인 또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아파트를, 집을 샀잖아요. 특히 서울 수도권을 많이 샀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 아시아경제에 나와 있는 건데, 뭐 2030은 주식 팔아서 샀더라, 뭐 4050은 집을 팔아서 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그 자금 출처가 사실은 뭐 한 군데, 주식만 팔아서 사지 않잖아요. 또 집만 팔아서 사지 않잖아요. 그 다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뭐예요? 대출을 끼고 사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낀 걸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자금 출처가
금융기관 대출액이라고 신고한 주택 매입자가 지난해는 한 44%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8월까지 무려 68.7%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0% 가까이는 다 빚내서 집 샀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5억 원 이상 고액 대출이 이게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145.7%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보시면 이 연령대로 보면 이게 5억 원 이상 고액 대출의 한 44.7%가 이거 2030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 젊은 세대, 그것도 다시 또 40대도 그렇다. 젊은 분들이 빚내서 집 샀다는 그것도 굉장히 고액 대출을 많이 했다. 이게 정말 걱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그 2008년 그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나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되었을 때 이 소위 얘기하는 저신용자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바로 그거 얘기예요. 프라임이 아닌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빌렸다가 그게 이제 집값이 약간 떨어지면서 팍 터진 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신용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정부가 억지로 막 그 정책 대출을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지난해에 그 특례 보금자리론 해서 40조, 올해는 또 신생아 특례 대출 27조 이렇게 막 돈을 풀면서 그것도 있고 그거 플러스 알파로 사람들이 그래 이거 빚내서 집 사야지 해서 더 막 빚을 막 내면서 고액 대출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다 보니까 이게 20대, 30대, 그리고 또 40대더라. 그리고 정말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 30대, 40대까지, 다 포함하면,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를 다 포함하면 45% 그리고 40% 무려 85%가 다 이분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걱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보면 이건 다른 기사인데, 환경 비즈니스 나와 있는 건데, 결국 대출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빚을 잘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평균 연소득의 70% 이상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가 무려 275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 대출자 중에 한 14% 정도인데요. 그 중에 한 157만 명은 그러니까 연소득 전체 100% 이상을 다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보통 한 70% 이상이면 최저생계비, 그러니까 정말 이거 꼭 먹고 입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빼고 나머지 다 그냥 빚내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데 쓰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인데 100%라는 건 정말 저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지금 275만 명이나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런 더군다나 또 특히 이제 3개 기관 이상, 3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들이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한 452만 명인데 이게 지난해보다 지금 한 4만 명 증가한 거고요. 이 중에서 DSR 70% 이상인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무려 117만 명인데 이분들이 거의 다중채무자의 한 26% 정도 되더라. 결국 다중채무자들이 굉장히 걱정이고 결국은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3개 금융기관 이상에서 이렇게 계속 대출한 분들이 더더욱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부실 채무 부실 상태가 되고 이게 전반적인 또 금융 시스템 위기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느냐? 저는 행복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지 막 불안에 떨면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당연히 또 돈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부동산에 올인하면 안 된다. 부동산에 몰빵하면 절대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우리나라는 너무 부동산에 몰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사실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최근까지 장기적 추세를 보면 계속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그렇겠느냐. 제가 볼 때는 2017년 이후에 한 3배 올랐는데 이거는 정책 실패 플러스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0년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유동성을 너무 많이 갖다 부니까 그래서 가격이 오른 거고 또 올해 최근에 와가지고 2022년부터 떨어질 수 있었는데 정부가 이렇게 됐을 때 부동산 PF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 침체를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억지로 지금 정책 대출로 막 끌어올린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전체 인구 총수도 줄고 더군다나 젊은 인구는 더더욱 빠르게 막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거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소득도 지금 0% 수준으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인구는 고령화되고 그리고 또 전체 인구 중에서 또 젊은 인구는 비중도 줄고 총수는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또 소득은 소득대로 실제 또 가계소득은 진짜 이게 명목소득, 실질소득이 계속 마이너스로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집을 계속 살 수가 있느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빚내서 집 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빚내서 집 사는 게 계속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것이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옛날처럼 뭐 0%대로 떨어지겠지.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옛날처럼 그렇게 낮은 0.5%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빚내서 집 사면 안 됩니다. 갭 투자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빚내서 집 사는 방식으로 할 수가 없다. 근데 정부가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정부도 이제는 계속 빚내서 집 사는 정책을 계속 쓰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거 부담인 것도 있고 더군다나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게 결국 금융 불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계속 경고의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 계속 이렇게 가계부채가 계속 높아지면 금리를 낮출 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아니면 건설교통부가 계속 집값 띄우는 이러한 빚내서 집 사라 하는 그런 정책을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적어도 그렇다고 다 팔아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모든 자산을 지금 전체 자산 중에 80% 정도가 다 이 부동산에 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에 올인하지 말자. 첫 번째는 제가 부동산에 올인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올인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국 자산하면 부동산 자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의 투자자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지금 한국 자산에 너무 올인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것도 부동산에 가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주식이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채권이나 아니면 은행 예금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아니면 현금도 일부 이렇게 포트폴리오 다양화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국에 모두 다 올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GDP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 GDP 한 1.7%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경제가 100인데 1.7%밖에 되지 않는 거기에서 그냥 내가 뭐 이익을 내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나 내 시장이 좁잖아요. 더군다나 이 우리나라의 GDP 그 1.7%도 앞으로 더 줄어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이게 한 4% 정도 특히 개도 같은 거 4%가 넘는데 미국만 해도 한 2.5%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계속 이렇게 몰빵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도 경제 성장률을 더 계속 떨어뜨릴 텐데 우리나라에 몰빵하는 거는 좀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저라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러한 나라, 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기업, 아니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망한 나라의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기왕이면 이걸 너무 우리나라에 올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거 적어도 경제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 한 1.7%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나라에 1.7% 투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정을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 주식 시장, 우리나라 금융 시장, 전반적인 시장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뭐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에 뭐 부동산 플러스 뭐 여러 가지 금융 자산에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투자를 한다고 해도 나머지 절반은 해외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세 번째 원칙은 영끌이 투자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도박으로 성공하면 도박으로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젊은 분들이 너무나 이 소위 투기적인 그러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이 집을 사는 거 최근에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빚을 너무 많이 내서 그거 가지고 아파트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부도 상황이 되고 그래서 경매에 많이 나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집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끌어쓴 그 부채를 갚느라고 원리금을 갚느라고 자기는 정말 완전히 정말 힘든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도 뭐 좀 잘 되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 다른 여러 가지 그 기회 투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아니면 뭐 주식이나 뭐 다른 뭐 코인까지 포함해서 다른 대체 투자까지 이렇게 볼 때 과연 저렇게 완전히 부동산에 몰빵하는 것이 정말 좋을까? 그것도 완전히 내 자산 가지고 나의 그 기본적인 현금 보유력이 정말 많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그러한 자산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데 이렇게 막 영끌이 해가지고 아니면 또 갭 투기까지 막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도박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구나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저는 단기보다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거시경제 상황을 우리나라도 말씀드리고 뭐 미국도 말씀드리고 중국도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하다못해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그 얘기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거 뭐 우리 코인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안전한 투자를 하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이더리움 정도는 이미 이제 제도권에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좀 장기적으로 하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완전 몰빵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좀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잡코인? 그러니까 좀 이게 어떻게 앞으로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그냥 돈을 너무 많이 넣고 그것도 단기로 넣었다 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도박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물론 돈 번 분도 계세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한 번 성공한 것이 그게 내 실력이냐? 전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건데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이제 원칙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남이 이렇게 한다. 뭐 남들이 전부 뭐 집 산다. 남들이 전부 뭐 코인 한다. 남들이 뭐 그 어떤 주식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글로 막 몰려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남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냐 내가 젊으냐 아니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소득이 계속 늘어날 거냐 아니면 젊으니까 또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겠죠. 또 아니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 조만간 내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은퇴할 나이에 지금 30년 만기를 넘어서 50년 만기 뭐 그러한 그 주택 담보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집을 산다는 거 전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15년 뒤에 은퇴한다고 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집을 갚을 거죠? 어떤 분은 그 사이 집값이 올라서 그거 팔아서 갚으면 되죠.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더군다나 이 특례 대출 50년 만기까지 이렇게 정부가 막 만들어 놨는데요.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엄청난 비판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빚더미에 완전히 눌려서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인데 그거 아니면 억지로 집값을 띄울 테니까 나 믿고 집 사라 이렇게 하는 그 정부 정책이 정말 이거 옳으냐 이거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 따라도 안 되고요. 정부 이야기도 따르면 안 됩니다. 이분도 정말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공무원들 정말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정부가 아니면 뭐 5년 동안 잠깐 재임했다가 그만 이제 정부가 바뀌는데 그 말 믿고 여러분 투자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못할 거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공부하고 평생 공부해서 투자를 정말 잘 해야 된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원칙, 4가지 원칙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워렌 버핏 얘기를 말씀드리려고요. 워렌 버핏 하면 뭐 정말 투자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분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원칙,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투자 원칙을 절대 잊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실 좀 막연하잖아요. 그만큼 안전하게 투자를 해라. 단기적으로 이렇게 투기처럼 하면 절대적으로 돈을 잃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제가 기왕이면 제가 마지막에 약간 여담처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집도 갖고 있고, 은행 예금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식도 제가 한국 주식은 약간 갖고 있고, 거의 미국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미국 주식도 갖고 있고,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또 갖고 있어요. 다양한. 또 하다못해 부동산도 또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 약간의 땅도 좀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투자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제 장인 말씀을 드리려고. 제 장인이, 연세가 지금 97이세요. 97이신데 정말 정정하세요. 정신도 굉장히 정정하시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세요. 정말 보약도 하나 평생 드셔본 것이 없고, 하다못해 영양제도 안 드시고, 귀만 좀 어두우세요. 귀만 좀 어두우시고, 지금 약도 하나도 안 드세요. 혈압도 없으세요. 이렇게 정말 건강하신데요. 이분이 지금 하고 계신 게 뭐냐면 주식 투자예요. 주식 투자를 정말 잘하세요. 근데 이분의 철학은 뭐냐면 이분은 워렌 버핏의 그런 투자 원칙을 정말 잘 따라요. 가치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정말 이것도 평생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직업이 그게 아니었어요. 예전엔 전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연금도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만 조금 받아가지고, 은퇴하셔가지고,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힘드시다가, 정말 주식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하셔가지고, 그게 굉장히 많이 커져가지고, 지금 생활비를 주식 투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배당금과 거기서 나오는 어떤, 주가 상승에서 나오는 그 차익 가지고 사실은 사세요. 그러면서 저희가 가면, 아니면 저희 손자들이 같이 가면, 가끔 용돈도 주실 정도예요. 제가 생활비도 전혀 대드리지도 않아요. 저보다 더 주식 투자 잘하세요. 근데 이분의 원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워렌 버핏의 그런 가치 투자 원칙을 하세요. 또 이분은 사실은 제가 정말 철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정말 평생 좋아하시는 그러한 또 독서가 뭐냐면 정말 철학서를 정말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서 그분만의 그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정말 어떤 투자를 하려면 정말 거시경제 현황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산업 구조의 변화도 알아야 되고 기업 분석도 해야 되는데 나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제 97살 대신 그러한 제 장인께서 그런 철학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장인께 가면 전혀 제가 경제 이야기를 안 하고 제가 주로 들어요. 이 교수 이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차라리 말씀하시면 제가 네네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잘하세요. 그거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나이 많았으니까 난 못해. 이게 아니라 정말 평생 이렇게 공부하면서 안전한 가치 투자, 그것도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워렌 버핏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애플 주식 절반을 팔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드셨잖아요. 정말 기술주는 거의 투자하지 않는, 거의 가치 투자하는 그러한, 투자자의 어떤 모범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좀 샀다가 이걸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를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중국의 전기자동차, 비아디도 최근에 좀 샀다가 또 팔았고, 또 우리 TSMC, 대만 반도체, 최대 업체죠. TSMC 주식도 지금 많이 지금 처분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현금 보유량을 지금 사상 최대로 지금 늘려놓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우리 워렌 버핏이 볼 때는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지금 적극적으로 그렇게 도박하는 듯, 투기하는 듯 투자하는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때 정말 좀 장기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위험 분산 차원에서 좀 현금 보유량을 좀 늘려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모든 걸 다 팔으라는 뜻은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데 포트폴리오 배분상에서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좀 이렇게 또 비율을 좀 높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4가지 투자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부동산에 몰빵하지 않는다. 한국에 몰빵하지 않는다. 또 그리고 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걸 갖다가 마치 도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좀 기왕이면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왕이면 남을 따르기보다는 나 자신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평생 동안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들 100세 이상 다 사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장인 지금 97이신데 제가 보기엔 아직도 정정하세요.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정말 행복한 건강한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 더 치매도 걸리지 않고 더 오래 잘 사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저의 이 채널 여러분 계속 또 구독도 해주시고 또 같이 공부하시고 또 기왕이면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저의 그 투자 철학, 투자 원칙 말씀드렸는데 댓글로 많은 그러한 의견도 남겨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